1934년 11월 5일 밤, 런던 거리에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황금빛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그날 밤 런던 바슬리 가든스의 조용한 뮤스가에서 한 젊은 여성이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됩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요. 창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쥐어져 있었어요. 누가 봐도 자살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건에는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낸 사람이 바로 명탐정 에르큘 포아로였죠. 자, 오늘은 에거서 크리스트의 명작 뮤스가의 살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요,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11월 5일 영국에서는 이날을 가이 포크스 데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옛날에 가이 포크스라는 사람이 영국 국회 의사당을 폭파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매년 11월 5일에 불꽃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밤에는 런던 시내 곳곳에서 펑펑 폭죽 터지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바로 이 밤에 우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에르큘 푸아로, 벨기에 출신의 명탐정이죠. 계란형 얼굴에 우스꽝스러운 큰 콧수염을 기른 자그만한 중년 신사. 하지만 그 머릿속에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추리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푸아로는 런던 경시청의 제프 경감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두 사람은 뮤스가라는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폭죽이 터지고 하늘에는 불꽃이 가득했죠. 그때 제프 경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참 살인하기 딱 좋은 밤이로군. 이런 밤에는 총소리가 나도 아무도 못 들을 거 아닙니까? 푸아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많은 범죄자가 왜 이런 사실을 이용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두 사람은 그냥 농담처럼 주고받은 말이었습니다. 근데요, 바로 다음 날 그 농담이 현실이 됩니다. 11월 6일 아침 11시 30분, 푸아로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제프 경감이었어요. 푸아로 씨, 어젯밤 우리가 지나갔던 뮤스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네. 그 뮤스가에서 총기 사건이 났습니다. 14번지에 사는 앨런 부인이라는 젊은 미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푸아로는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잠깐, 그런데 제프 경감같이 고위 직분이 자살 사건 현장에 직접 나섰다고요? 아이고, 역시 예리하시네요. 담당 검사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해서요. 푸아로 씨가 현장을 좀 봐줬으면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자살이라면서 왜 검사관이 이상한 말을 했을까? 푸아로는 곧장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뮤스가 14번지. 도착하니까 이미 구경꾼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운전기사들, 그들의 아내, 행인들, 아이들까지. 모두 입을 벌린 채 14번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푸아로와 제프 경감은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까 수사관 경위 제임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슨이 사건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죠. 사망자는 앨런 부인입니다. 친구인 플랜더스 양과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었죠. 앨런 부인, 27세 정도 되어 보이는 금발의 젊은 미망인이었어요. 예쁘장한 얼굴에 화장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플랜더스 양은 주말에 골프를 치러 시골에 갔다가 오늘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대요. 플랜더스 양은 위층으로 올라가 자기 방에 들렀다가 친구 바바라, 그러니까 앨런 부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손잡이를 돌려보고 문을 두드려보고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플랜더스 양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요, 앨런 부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은 채로요.
오른손에는 웨블리 25구경 권총을 쥐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자살이었습니다. 문도 잠겨 있었고 창문도 잠겨 있었으니까요. 근데요, 검시관 브렛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권총을 좀 살펴보세요. 브렛이 제프 경감에게 말했어요. 지문 채취를 안 기다리느냐 아직 만지진 않았습니다만 제 말이 무슨 뜻인지는 금방 아실 겁니다. 푸아로와 제프는 무릎을 꿇고 권총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제프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 모양이군. 스스로 권총을 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여자가 직접 쥔 것이 아니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앨런 부인이 죽은 뒤에 그녀의 손에 총을 억지로 쥐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모양이 부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총을 오른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브렛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상을 잘 보십시오. 왼쪽 귀 바로 위에 대고 쏴야 이런 상처가 생깁니다. 오른손에 총을 쥐고 왼쪽 머리를 쏜다?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총을 잡고 왼쪽 관자놀이를 겨냥해보세요. 불가능하죠? 팔을 이상하게 꺾어야 하는데 그런 자세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브렛의 결론은 확실했어요. 장담하건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자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앨런 부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과 창문이 전부 안쪽에서 잠겨 있었거든요. 자살이 아니라면 범인은 어떻게 빠져나간 걸까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문이 잠겨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쇠가 없었습니다. 방 안 어디에서도 열쇠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프 경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실수를 했군.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문을 잠그고 떠나면서 열쇠를 가져간 거야. 그렇죠. 만약 자살이었다면 열쇠는 방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열쇠가 없다는 건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갔다는 뜻이에요. 범인이 열쇠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길 바랬던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유서가 없었습니다. 보통 자살을 하면 유서를 남기잖아요. 근데 앨런 부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편지지도 쪽지도 아무것도요. 이제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었어요. 근데요, 푸아로는 여기서 다른 것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푸아로는 시체를 내려다보면서 한 가지를 유심히 봤어요. 손목시계였습니다. 앨런 부인은 오른쪽 손목에 검정색 명주줄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꽤 비싼 물건이었죠. 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시계를 어느 손에 차나요? 왼손이죠. 오른손잡이라면 왼쪽 손목에 시계를 차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앨런 부인은 오른손에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물론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에 시계 차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푸아로는 이 작은 단서를 머릿속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푸아로의 눈길이 향한 곳, 바로 앨런 부인의 책상이었습니다. 은빛 잉크 스탠드가 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반짝이는 편지지가 그 앞에 있었어요. 왼쪽에는 유리펜 접시에 은색 펜대와 연필이 들어있었고요. 오른쪽에는 달력과 에메랄드색 장식 기펜이 있었습니다. 푸아로는 편지지를 넘겨봤어요. 맨 위 앞장이 깨끗했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는 새 종이였죠. 그리고 쓰레기통을 살폈습니다. 찢어진 편지 2-3개와 광고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제프 경감이 말했어요. 뭐 아무것도 없군요. 푸아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군.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했을까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목격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아래층 거실에는 2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은 제인 플랜더스, 앨런 부인과 함께 살던 친구죠. 까무잡잡한 피부에 한 27세에서 8세 정도? 똑똑하고 침착한 인상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피어스 부인, 이 집에 매일 일하러 오는 파출부였어요. 넉넉한 몸짓에 쓰다스러운 중년 여성이었죠. 피어스 부인은 쉴 새 없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느니 뭐니 이렇게요. 제프 경감은 피어스 부인을 경위 제임슨에게 맡기고 플랜더스 양에게 집중했습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모두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플랜더스 양의 대답은 시원시원하고 침착했어요. 오늘 아침 10시 30분쯤 택시를 타고 도착했어요. 파출부 피어스 부인은 안 와 있었고요. 위층 제 방에 들렸다가 바바라 방으로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손잡이를 돌려보고 문을 두드려 봤지만 대답이 없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푸아로가 끼어들었어요. 잠깐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 거리에 사는 운전기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됐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플랜더스 양이 푸아로를 쳐다봅니다. 멋진 회녹색 눈동자로 재빨리 훑더니 대답했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면 경찰을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이 대답이 왜 중요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제프 경감이 물었습니다.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요. 걱정거리나 문제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약간의 뜸, 그리고 플랜더스 양이 대답했습니다. 없었어요. 제프 경감은 앨런 부인의 배경에 대해서도 물었어요. 바바라와는 5년 동안 알고 지냈어요. 이집트에서 처음 만났죠. 바바라는 인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앨런 부인의 본명은 바바라. 17살쯤에 인도에서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사망했고 그 사이에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3살 때 병으로 죽었대요. 바바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였어요. 플랜더스 양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왔어요. 바바라에게는 약혼한 남자가 있었어요. 찰스 레버튼 웨스트, 하원 의원이요. 두 사람은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약혼까지 한 행복한 여성이 자살을, 경제적 문제도 없었고 약혼자와의 사이도 좋았는데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프 경감이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혹시 앨런 부인의 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 순간 플랜더스 양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확실히 머뭇거렸습니다. 목소리도 약간 떨렸어요. 적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앨런 부인이 죽었을 때 이득을 볼 사람이라든가. 그건 말도 안 돼요. 제프가 화제를 돌렸어요. 다른 면에서 적이 될 만한 사람은요. 원한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바바라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바라는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으니까요. 처음으로 플랜더스 양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바바라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그녀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었죠. 푸아로는 그걸 느꼈습니다. 제프 경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푸아로와 플랜더스 양 단둘이 남게 됐어요. 푸아로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난로에 불은 언제 붙이셨습니까? 아침에 도착하자마자요. 땔감은 이미 난로에 들어있었고 저는 성냥으로 불만 붙이면 됐죠. 그런데 당신 친구 방에는 가스 난로밖에 없던데요? 아, 네. 석탄 난로는 이 아래층에만 있어요. 다른 곳은 전부 가스 난로예요. 푸아로는 이 정보를 가만히 머릿속에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플랜더스 양이 불쑥 이렇게 말했어요. 바바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면 도대체 왜 총으로 죽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죠? 예전에 바바라와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바라는 가스난로를 켜두고 방해 틈을 모조리 막으면 잠들면서 죽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총은 싫다고 했어요. 총소리도 무섭고 잘못 쏘면 너무 끔찍할 것 같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총이 싫다고 한 사람이 총으로 자살을 했다고요. 게다가 그 방에는 가스난로가 있었는데 점점 이상해지죠. 그리고 푸아로가 물었습니다. 살해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 말도 안 돼요. 플랜더스 양이 어깨를 움츠렸어요. 하지만 열쇠가 사라졌잖아요. 방 안에서 잠갔다면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요. 플랜더스 양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총명한 얼굴에 뭔가를 잡으려는 기미가 역력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살인이라면 동기가 있을 겁니다. 푸아로는 플란더스 양이 뭔가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때 제프 경감이 돌아왔어요. 손바닥 위에 작은 물건 하나를 들고요. 에나멜이 칠해진 진한 청색의 조그만 타원형 물건이었습니다. 혹시 이 물건을 본 적 있습니까? 플란더스 양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아가씨 것도 앨런 부인의 것도 아니죠? 아니요, 그건 남자들이 쓰는 커프스 단추잖아요. 남자의 커프스 단추가 현장에서 발견됐다. 그렇다면 그날 밤 앨런 부인의 방에 남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임슨 경위가 뉴스가 주민들을 조사해서 알아낸 사실이 있었어요. 첫째, 총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불꽃놀이가 워낙 요란했으니까요. 둘째, 앨런 부인은 그날 오후 5시쯤에 집에 돌아왔고 6시쯤에 우체통에 다녀왔습니다. 셋째, 밤 9시 30분쯤에 한 남자가 택시를 타고 왔어요. 옷차림이 근사한 45세가량의 남자. 군인처럼 보였고 콧수염을 칫솔 모양으로 길렀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1시간도 채 안 머물렀어요. 10시 20분쯤 나가면서 앨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생각해보고 알려줘. 앨런 부인이 뭔가 대답을 했고요. 그 남자는 알겠어. 그럼 잘 있어. 하고 차를 타고 갔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플랜더스 양에게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유스터스 소령인 것 같아요. 바바라가 인도에서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가 나왔어요. 바바라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항상 불안해 보였거든요. 유스터스 소령, 인도에서 앨런 부인을 알게 된 남자, 앨런 부인이 두려워하던 남자, 사건 당일 밤 마지막으로 앨런 부인을 찾아온 남자, 그리고 제프 경감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유스터스 소령이 앨런 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해도 당신은 그다지 놀라지 않겠군요. 플란더스 양의 뺨이 붉어졌어요. 그런 거였군요. 그 생각을 못한 제가 바보예요. 지난 6개월간 바바라가 제게 여러 번 돈을 빌렸어요. 통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앉아있는 것도 봤고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요. 석 달 전에 200파운드, 그리고 사건 당일에 또 200파운드, 본인 이름으로 현금을 인출했어요. 근데 그 돈이 집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앨런 부인의 핸드백에는 고작 4파운드 10실링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큰 돈을 누군가에게 줬다는 얘기죠. 유스터스 소령에게.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유스터스 소령은 앨런 부인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돈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200파운드를 받으러 왔고요. 근데 뭔가 일이 틀어진 거예요. 앨런 부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총으로 위협을 했다가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총이 발사돼서 앨런 부인이 죽었다. 유스터스 소령은 겁을 먹고 자살로 위장했다. 이게 제프 경감의 추리였습니다. 근데 유스터스 소령은 10시 20분에 집을 나갔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용의자들을 하나씩 만나봐야겠죠? 먼저 약혼자 찰스 레버튼 웨스트, 하원 의원이었고 준수한 용모에 점잖은 태도, 약간 거만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인이라는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살인이라니 그럴 만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유스터스 소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쩐지 못 믿어온 사람이더군요. 결혼하고 나면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 않겠다고 했죠. 그날 밤 알리바이는요. 의사당에 있다가 밤 10시 반쯤 나와서 템스 강가를 산책하고 걸어서 집에 갔다. 근데 그걸 증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프 경감은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의 알리바이도 허술하군. 그리고 재미있는 건요. 푸아로가 레버튼 웨스트에게 담배를 한 대 얻어 피웠어요. 이집트산 비싼 담배였습니다. 이건 왜 중요했을까요? 좀 이따 알게 됩니다. 다음은 유스터스 소령. 이 사람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특유의 뻔뻔함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눈 주위에 살이 유난히 많았는데 교활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태연하게 부인했어요. 앨런 부인에게
투자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아주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10시쯤 나왔습니다. 근데 제프 경감이 200파운드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칼취라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제프 경감이 커프스 단추를 보여줬습니다. 유스터스 소령의 소지품 중에 에나멜 커프스 단추가 있었는데 하나에서 조각이 떨어져 나간 게 있었어요. 이 커프스 단추 조각은 거실이 아니라 위층 앨런 부인의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유스터스 소령은 거실에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추 조각이 위층 방에서 나왔어요. 게다가 그 방에서 유스터스 소령이 피우던 것과 똑같은 터키산 담배꽁초가 발견됐거든요. 유스터스 소령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했구나. 그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제프 경감은 유스터스 소령을 런던 경시청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사건 해결인가요? 아닙니다. 푸아로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유스터스 소령을 잡아가는 길, 제프 경감에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사건이 거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근데 푸아로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인 플랜더스 양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전화해봤더니 골프를 치러 갔답니다. 진짜 친구가 살해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골프를 치러 갔다고요? 근데 푸아로는 놀라기는커녕 탄성을 질렀어요. 하하, 역시 그랬던 거군. 이렇게 불보듯 뻔한 일을.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아둔하게는. 제프 경감은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다 알겠네. 다 알겠다고. 그리고 푸아로는 제프에게 말했습니다. 웬트워스 골프장으로 가세. 왜 골프장으로 가야 했을까요? 웬트워스 골프장에 도착한 푸아로는 캐디 마스터에게 플랜더스 양의 골프채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었죠. 혹시 그 승려분이 작은 손가방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안 맡기셨는데요. 그분이 여기 오긴 했습니까? 네, 근데 캐디도 안 쓰고 아이언 골프채 2개만 꺼내서 나가셨어요. 작은 가방을 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푸아로와 제프는 골프장 주변을 거닐었어요. 푸아로가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저 호수 말이야. 호수. 제프 경감의 눈이 번뜩였어요. 설마? 어떤 사람이 호수에 뭔가를 던지는 걸 봤을 거야. 제프 경감은 조사반을 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호수에서 건져 올린 것, 바로 그 작은 손가방이었어요.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멀쩡한 가방을 호수에 던졌을까요? 제프 경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푸아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푸아로는 제인 플랜더스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렀어요. 제프 경감도 함께였고요. 플랜더스 양이 도착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자신만만한 태도로요. 하지만 모자를 벗어두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유스터스 소령이 구속됐다고 들었어요. 푸아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이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키려 작정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푸아로는 사건의 진상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마드모아젤, 제가 사건 현장에 도착한 건 11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몇 가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담배 냄새였습니다. 제프 경감이 끼어들었어요. 난 아무 냄새도 못 맡았는데요? 바로 그거야. 나도 냄새를 못 맡았어. 그게 이상한 거라고. 문과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어요. 잿더리에는 담배꽁초가 10개가 넘게 있었고요. 근데 방 안 공기가 상쾌했다? 밤새 문이 닫혀 있던 방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창문이 열려 있었던 방인 것처럼요. 그건 누군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뒤에 다시 닫고 잠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손목시계. 앨런 부인은 오른쪽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보통 왼손에 차잖아요. 물론 오른손에 차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다른 단서들과 합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책상. 편지지 맨 윗장이 깨끗했어요. 근데 앨런 부인은 그날 저녁에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러 갔거든요. 편지를 썼다면 그 위에 놓인 앞장에 눌린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앞장이 없었어요.
쓰레기통에도 없었고요. 벽난로에도 없었고 가스난로로도 태울 수가 없었고 아래층 난로에도 불이 피어져 있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 앞장을 일부러 없앤 겁니다. 왜? 앞장을 거울에 비추면 그 위의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책상의 배치, 잉크 스탠드가 가운데 펜 접시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펜을 오른쪽에 두겠죠. 왼쪽에 펜을 두는 사람은 왼손잡이에요. 왼쪽에 놓인 펜, 오른쪽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 앨런 부인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앨런 부인이 왼손잡이였다면요. 왼손으로 총을 잡고 왼쪽 관자놀이를 쏘는 건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자살이었던 겁니다. 아니 잠깐, 그런데 총은 오른손에 쥐어져 있었잖아요. 총에 지문도 없었고 열쇠도 없었고 누군가 자살 현장을 살인 현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제프 경감이 외쳤습니다. 자살로 위장한 살인이 아니라 살인으로 꾸며 자살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제인 플랜더스. 푸아로가 플랜더스 양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마드모아젤, 당신은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어요. 위층으로 올라가 바바라의 방문을 열었죠. 그리고 바바라가 죽은 채 누워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손에 권총을 쥐고요. 당연히 왼손이었죠. 그리고 방에는 당신에게 남긴 쪽지가 있었어요. 왜 자기가 죽기로 했는지 적힌 편지였습니다. 유스터스 소령이라는 협박범 때문에 약혼자 찰스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찰스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과거 때문에 결혼할 수가 없다고. 이게 최선이라고. 그 순간 당신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이 모든 것, 유스터스 소령의 소행이다. 그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플랜더스 양은 바바라의 왼손에서 총을 빼서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그걸 오른손에 쥐어줬습니다. 왼손잡이였던 바바라를 오른손잡이처럼 만든 거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왼쪽 관자놀이를 쏘는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요. 경찰이 보면 이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라고 판단하게 만들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바라가 남긴 유서와 편지지 앞장을 찢어서 아래층 난로에 불을 피우고 태워버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재떨이를 위층 방으로 가져갔어요. 유스터스 소령이 위층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보이게 하려고요. 바닥에 떨어진 커프스 단추 조각도 주워서 위층에 놔뒀고요. 그리고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어요. 이웃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요. 왜? 이웃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으면 열쇠가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오면 정식으로 조사를 하니까 열쇠가 없다, 밖에서 잠갔다, 타살이다 라는 추리가 나오도록 유도한 겁니다. 자, 아까 제가 기억해 두라고 했던 거 있죠? 푸아로가 왜 운전기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플랜더스 양이 경찰을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한 것. 그게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골프장 이야기. 손가방의 비밀이 궁금하셨죠? 사실 손가방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벽장에 있던 건 바바라의 왼손잡이용 골프채였습니다. 그걸 발견하면 바바라가 왼손잡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플랜더스 양은 벽장을 열 때 안절부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제프 경감이 벽장을 열려고 하자 플랜더스 양은 순간적으로 관심을 돌렸어요. 아, 그거 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가져온 거예요. 그 손가방으로 시선을 끌어서 골프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한 거였죠. 그리고 다음날 골프장에 간 이유는요. 바바라의 왼손잡이용 골프채를 처분하기 위해서였어요. 캐디도 없이 아이언 2개만 들고 나가서 코스를 돌면서 바바라의 골프채를 반으로 부러뜨려 풀숲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골프장에서 부러진 골프채가 발견돼도 화가 난 골퍼가 부러뜨린 거라고 생각하지 누가 그거를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손가방은 일부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호수에 던져 넣었어요. 경찰의 관심을 계속 손가방 쪽으로
돌리려고요. 일종의 교란 작전이었던 겁니다. 아주 치밀하죠? 제인 플랜더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 비열한 작자가 불쌍한 바바라를 괴롭혀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까요. 바바라는 겨우 17살의 인도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아이가 생겼고 사람들 눈을 피해 아이를 낳았죠. 그 아이는 나중에 병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찰스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유스터스는 바바라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돈을 뜯어먹었어요. 그날 밤 바바라는 깨달은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찰스가 위험해진다는 걸. 찰스의 명예가 나쁜 습격들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바바라는 제게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이래도 제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푸아로가 엄한 소리로 말했어요. 살인이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친구는 최후의 수단을 택했어요. 살아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마드모아젤, 당신이 한 일은 유스터스 소령을 교수형에 보내려는 것이었어요. 한 인간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 것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으신가요? 제인 플랜더스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발길을 돌려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긴 침묵 후 제프 경감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자살로 위장한 살인이 아니라 살인으로 꾸민 자살이라. 푸아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네. 제인 플랜더스 양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 하지만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고 시계는 오른손에 있었고 배는 왼쪽에 놓여 있었지. 사소한 것들이야. 하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진실을 말해주는 법이라네. 제프 경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스터스 소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자는 다른 죄, 사기와 협박으로 장기간 복역해야 할 거야. 충분한 벌을 받게 될 것세. 제프 경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푸아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역시 푸아로 씨 솜씨는 대단합니다. 자, 어디 근사한 데 가서 식사나 하시죠. 좋지. 버섯 오믈렛에 송아지 스튜. 프랑스식 완두콩 요리에 스펀지 케이크를 곁들이도록 하지. 예, 모두 다 푸아로 씨 좋을 대로 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인 플랜더스가 한 일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친구를 위한 정당한 복수였을까요? 바바라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유스터스 소령이었어요. 하지만 방화쇠를 당긴 건 바바라 자신이었고요. 그리고 유스터스를 교수형에 보내려 한 건 제인이었죠. 정의란 뭘까요? 복수란 뭘까요? 그 경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편안하세요.